여러분, 혹시 장롱 깊숙이 넣어둔 낡은 군복 주머니를 뒤져본 적 있으신가요? 거기엔 우리가 참아 버리지 못한 청춘의 조각들이 숨어 있곤 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슬 퍼런 군기 아래 숨겨졌던 한 어머니의 눈물과 30년이 지나서야 밝혀진 어느 병장의 지독한 비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인생이라는 전장에서 가장 처절하게 패배했던 한 남자가 뒤늦게 마주한 승리의 기록이기도 하죠. 자, 시간의 태엽을 감아 1988년 그 뜨거웠던 여름날의 강원도 철원으로 함께 가보시겠습니까? 영상 시청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1988년의 서울은 올림픽 열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리마다 울려 퍼지는 노랫소리와 환호성 속에서도 종로 뒷골목의 낡은 판잣집에 사는 강진우에게 그 축제는 먼 나라 이야기일 뿐이었죠. 강진우는 홀어머니 박순옥을 모시고 하루하루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22살의 청년이었습니다. 박순옥은 시장 귀퉁이에서 나무를 팔아 강진우를 대학까지 보냈지만 강진우는 등록금을 낼 형편이 안 되어 결국 휴학계를 내고 입영 통지서를 손에 쥐게 됩니다. 강진우의 성격은 모난데 없이 묻어냈습니다. 가난이 부끄러워 기가 죽을 법도 했지만 박순옥의 깊은 사랑 덕분에 강진우는 늘 바르고 정직하게 자랐죠. 하지만 입대를 앞둔 강진우의 마음속에는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없으면 혼자 어떡하실라고요? 나물 장사도 이제 그만하시고 몸 좀 챙기세요. 강진우가 걱정스레 건넨 말에 박순옥은 거친 손마디를 매만지며 그저 웃어 보였습니다. 걱정 마라 진우야. 나라 지키러 가는 놈이 집구석 걱정을 하면 어떡해. 너는 그저 몸 건강히만 다녀오면 된다. 네가 내 아들이라는 게 내 인생의 유일한 훈장 아니냐. 입대 전날 밤 박순옥은 강진우의 손바닥에 꼬깃꼬깃한 5,000원짜리 몇 장을 쥐어주었습니다. 시장통에서 푼돈을 모아 만든 눈물겨운 비상금이었습니다. 강진우는 그 돈을 차마 쓰지 못하고 일기장 사이에 끼워두었습니다. 다음 날 춘천 12보 충대 앞에 흙먼지 날리는 연병장에서 강진우는 까맣게 타버린 박순옥의 얼굴을 뒤로하고 연병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것이 3년이라는 긴 이별의 시작이자 강진우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폭풍 속으로의 진입이라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강진우가 배치받은 곳은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 부대였습니다. 겨울이면 살을 애듯 차가운 바람이 내무실 문틈을 타고 들어와 잠든 이등병들의 코끝을 얼려버리는 곳이었죠. 강진우는 이등병 딱지를 떼기도 전부터 혹독한 군 생활에 적응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육체적인 고통보다 강진우를 더 괴롭히는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내무실의 절대 권력자 최상철 병장이었습니다. 최상철은 부유한 집안의 자제로 군대 안에서도 돈과 권력을 휘두르며 제멋대로 행동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최상철의 눈에 비친 강진우는 그저 화풀이하기 좋은 사냥감에 불과했습니다. 최상철은 강진우의 낡은 관물대를 뒤져 박순옥이 보내준 편지를 소리내어 읽으며 비웃었습니다. 야, 강진우. 니네 엄마는 남을 팔아서 너 대학 보냈다며? 근데 글씨 꼬락서니가 이게 뭐냐? 이게 사람 글씨야. 지렁이 기어가는 거야? 계급의 벽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죄송합니다. 라고 복창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최상철의 비아냥에 강진우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중대장의 시계가 사라진 것입니다. 중대장은 평소 아끼던 예물 시계를 잃어버리고 노발대발했고 내무실 전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최상철은 묘한 미소를 지으며 강진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우야,
네가 요즘 돈이 좀 필요하다고 했었지? 어머니 약값 보내드려야 한다고. 강진우는 깜짝 놀라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런 적 없습니다. 하지만 최상철은 이미 각본을 짜놓은 상태였습니다. 소지품 검사가 시작되자 강진우의 관물대에 깊숙한 곳, 바로 박순옥이 입대 전 쥐어주었던 5,000원짜리가 꽂혀있던 일기장 사이에서 중대장의 금색 시계가 뚝 떨어졌습니다. 내무실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진우의 눈앞이 캄캄해졌죠. 아닙니다. 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여기 넣어둔 게 분명합니다. 강진우의 외침은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최상철은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진우야, 실망이다. 아무리 가난해도 남의 물건에 손을 대면 안 되지. 니네 어머니가 그렇게 가르치시더냐? 박순옥의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강진우의 이성은 끊어질 듯 팽팽해졌습니다. 중대장은 당장 강진우를 영창으로 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영창으로 끌려가기 직전 강진우는 최상철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최상철은 비열한 웃음을 지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억울해? 억울하면 출세했어야지. 네가 감히 내 비리를 찌르려고 해? 이게 네 수준이야. 사실 강진우는 며칠 전 최상철이 부대 물자를 빼돌려 사익을 챙기는 모습을 목격했고 이를 보고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최상철은 선수를 친 것이었죠. 강진우는 억울함에 몸을 떨며 차가운 헌병대 트럭에 실려갔습니다. 어머니 박순옥에게는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말입니다. 하지만 인생의 비극은 늘 예상치 못한 경로로 가족의 심장을 찌르기 마련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영창에서 고통받는 사이 서울의 박순옥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강진우가 갇힌 영창의 공기는 밖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1988년의 철원 그 산속에 자리 잡은 헌병대의 시멘트 바닥은 한여름임에도 불구하고 등줄기를 서늘하게 만들었죠. 강진우는 좁은 감방 안에서 무릎을 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억울함에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홀로 계신 박순옥의 얼굴뿐이었습니다. 내가 여기서 범죄자로 낙인 찍히면 우리 엄마는 어떻게 고개를 들고 사나? 강진우는 벽에 머리를 짓박으며 스스로를 자책했습니다. 가난한 것이 죄는 아닐진데 가난하기에 누명을 쓰는 이 현실이 강진우의 영혼을 갈갈이 찢어놓았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의 시장통은 박순옥의 흐느낌으로 가득했습니다. 부대에서 날아온 전보 한 장이 박순옥의 세상을 무너뜨렸습니다. 아들이 도둑질을 해서 영창에 갔다는 소식은 평생 정직하게만 살아온 박순옥에게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박순옥은 믿지 않았습니다. 강진우가 어떤 아이인지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박순옥이었으니까요. 박순옥은 그 길로 시장 상인들에게 십시일반 돈을 빌려 기차표를 끊었습니다. 낡은 보따리에는 강진우가 제일 좋아하던 감자조림과 눅눅해진 김을 정성스레 싸넣었습니다. 철원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1988년 당시의 도로는 포장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버스는 연신 덜컹거렸고 박순옥의 주름진 얼굴에는 멀미와 근심이 가득 내려앉았습니다. 부대 위병소에 도착했을 때 박순옥을 맞이한 건 차가운 총구를 든 초병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면회 안 됩니다. 죄를 짓고 영창에 간 놈을 무슨 염치로 보러 옵니까? 초병의 모진 말에 박순옥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 진우는 그럴 애가 아니에요. 제발 얼굴이라도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흙바닥에 머리를 조아리는 박순옥의 모습은 지나가는 군인들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그때
위병소를 지나가던 최상철이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상철은 박순옥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 네가 강진우 엄마냐? 네 아들이 남의 귀한 시계를 훔쳐서 부대를 발칵 뒤집어 놨는데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최상철의 독설에 박순옥은 최상철의 바짓가랑이를 붙잡았습니다. 군인 양반, 우리 진우가 그럴 리 없어요. 뭔가 착오가 있는 게 분명해요. 제발 한 번만 다시 조사해 주세요. 최상철은 박순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조사는 무슨 조사? 증거가 네 아들 일기장에서 나왔는데 가서 네 아들한테 정직하게 살라고 전해라. 최상철이 내뱉은 침 뱉는 듯한 말들은 박순옥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강진우는 멀리서 들려오는 박순옥의 통곡 소리를 들었습니다. 영창 창살 너머로 보이는 연병장 끝자락, 먼지 날리는 길 위에서 무너져 내린 박순옥의 작은 등을 보며 강진우는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엄마, 나 아니야. 나 안 그랬어. 강진우의 비명은 두꺼운 벽에 가로막혀 박순옥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최상철은 멀어지는 박순옥을 보며 승리감에 도취한 듯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강진우는 그때 결심했습니다. 네가 짓밟은 게 내 자존심만이 아니라 우리 엄마의 삶이라는 걸 반드시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겠다고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군 생활의 갈등이 아닌 한 인간의 존엄을 건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3주간의 영창 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복귀한 강진우를 기다리는 건 동료들의 싸늘한 시선과 더욱 가혹해진 최상철의 괴롭힘이었습니다. 부대에서 강진우는 이제 손버릇 나쁜 놈이라는 꼬리표를 단 채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습니다. 식사 시간에는 아무도 강진우의 옆자리에 앉지 않았고 야간 근무를 나갈 때면 파트너가 된 고참들은 강진우에게 온갖 모욕을 주었습니다. 강진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로 최상철이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라 생각했죠. 최상철의 악행은 날이 갈수록 대담해졌습니다. 최상철은 중대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장부를 조작하고 있었고 그 죄를 덮기 위해 희생양이 필요할 때마다 강진우를 끌어들였습니다. 야, 강진우. 네가 지난번에 창고 정리할 때 물건 비는 거 봤지? 그거 네가 가져간 거로 보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최상철의 협박에 강진우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강진우는 밤마다 내무실 불이 꺼진 후 화장실 칸에 숨어 최상철의 비리 정황을 꼼꼼히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옥이 면회 때 두고 간 낡은 수첩은 이제 강진우의 유일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대에 대규모 야외 전술 훈련이 하달되었습니다. 1988년 가을, 유난히 비가 많이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강진우가 속한 소대는 험준한 산악 지형에서 매복 훈련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최상철은 소대장 대리 역할을 수행하며 강진우를 가장 위험한 절벽 쪽 초소로 몰아넣었습니다. 거기서 눈 하나 깜빡하지 말고 지켜. 만약 적군 발견 못하면 넌 오늘 제삿날인 줄 알아. 최상철은 강진우를 벼랑 끝으로 내몰며 낄낄거렸습니다. 훈련 도중 갑작스러운 폭우로 인해 집안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양의 흙더미가 계곡 아래로 쏟아져 내렸고 통신 장비는 모두 먹통이 되었습니다. 혼비백산하여 후퇴하던 소대원들 사이에서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최상철 병장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절벽 아래로 굴러 떨어진 것 같습니다. 모두가 겁에 질려 발만 동동 구를 때 강진우는 망설임 없이 사고 지점으로 뛰어갔습니다. 다른 병사들은 강진우, 너 미쳤어? 저긴 지금 다 무너지고 있다고 라며 만류했지만 강진우의 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진우는 진흙탕 속을 구르며 내려갔습니다. 절벽 중간 부러진 나무줄기에 걸려 간신히 매달려 있는 최상철을 발견했습니다. 최상철은 평소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에 질려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살려줘. 강진우, 제발 나 좀 살려줘. 강진우는 최상철의 손을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강진우의 머릿속에 박순옥이 시장 바닥에서 무릎 꿇고 빌던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 손을 놓아버리면 모든 고통이 끝날 것만 같았습니다. 네가 나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네가 우리 엄마에게 한 짓을 생각하면 여기서 그냥 죽게 내버려 두는 게 정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강진우를 흔들었습니다. 최상철의 손이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는 최상철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공포와 절망이 뒤섞인 그 눈동자 속에서 강진우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았습니다. 강진우는 이를 한 번 더 꽉 깨물고 외쳤습니다. 내 손 잡아. 죽고 싶지 않으면 꽉 잡으란 말이야. 강진우는 온 힘을 다해 최상철을 끌어올렸습니다. 두 사람이 간신히 안전한 지대로 올라온 순간 거대한 바위가 그들이 서 있던 자리를 덮쳤습니다.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최상철은 바닥에 엎드려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강진우는 그런 최상철을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네 목숨 구한 건 내가 아니라 우리 엄마가 가르쳐준 정직함이야. 하지만 네가 저지른 죄까지 구해준 건 아니라는 걸 명심해. 비는 멈추지 않았고 두 남자의 운명은 이 폭풍우 속에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이제 단순히 버티는 것을 넘어 최상철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철원의 부대는 고요했지만 강진우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거센 소용돌이에 휘말리고 있었습니다. 최상철을 목숨 걸고 구해냈으니 이제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던 강진우의 기대는 처참하게 박살났습니다. 인간의 탈을 쓴 악마는 고마움보다 자신의 범죄가 드러날까봐 느끼는 공포가 더 컸던 모양입니다. 최상철은 사고 직후 부대 조사관들에게 믿기 힘든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강진우가 자신을 절벽으로 밀어 떨어뜨리려 했으며 시계 도난 사건도 모자라 이번 산사태를 틈타 부대 물자를 대량으로 은닉하려 했다는 누명을 씌운 것입니다. 최상철의 집안은 대단한 재력가이자 군 고위 간부들과도 줄이 닿아 있었습니다. 최상철의 아버지는 헌병대에 손을 써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강진우는 구사일생으로 살려낸 사람의 입에서 나온 잔인한 배신에 넋을 잃었습니다. 최상철 병장님,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까? 제가 당신을 어떻게 구했는데? 강진우의 절규에 최상철은 싸늘한 눈빛으로 대답했습니다. 누가 구해달라고 했어? 네가 날 밀어서 내가 떨어진 거잖아. 병사들 다 봤다고 증언했어. 가난한 놈이 욕심까지 부리면 이렇게 되는 거야. 최상철은 이미 돈으로 몇몇 소대원들의 입을 막아놓은 상태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울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강진우의 어머니 박순옥이 아들의 추가 범죄 연루 소식을 듣고 충격으로 쓰러져 중환자실에 실려갔다는 전화였습니다. 시장 상인 정씨 아주머니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전했습니다. 진우야, 순옥 형님이 네 소식 듣고 가슴을 쥐어뜯다가 길바닥에 그냥 쓰러지셨어. 지금 의식도 없단다. 병원비도 막막하고 어쩌면 좋니? 강진우는 철창을 부여잡고 오열했습니다.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기는커녕 어머니의 임종조차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강진우를 잠식했습니다.
부대 안에서 강진우는 이제 단순한 도둑놈이 아니라 상관 살해 미수라는 끔찍한 죄목을 뒤집어 쓴 흉악범이 되어 있었습니다. 군 교도소 이감이 결정되었고 강진우의 인생은 이대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동료들은 강진우의 얼굴에 침을 뱉었고 간부들은 강진우를 인간 이하로 취급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우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그때 최상철의 손을 잡지 말걸. 아니, 나 같은 놈은 태어나지 말걸. 어둠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강진우의 영혼은 서서히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교도소로 이송되기 전날 밤 강진우에게 뜻밖의 면회객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평소 최상철의 횡포에 시달리면서도 말 한마디 못하던 동기 김민수였습니다. 김민수는 주변의 눈치를 살피며 강진우에게 낡은 수첩 하나를 건넸습니다. 진우야, 미안해. 무서워서 이제야 왔어. 이건 네가 지난번 훈련 때 잃어버렸던 그 수첩이야. 내가 몰래 숨겨뒀어. 그리고 이건 내가 밤마다 녹음한 거야. 김민수가 건넨 작은 카세트 테이프 안에는 최상철이 동료들에게 돈을 주며 강진우를 모함하도록 사주하는 대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김민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너는 최상철을 구했지만 최상철은 너를 죽이려 했어. 근데 순옥 어머니가 시장에서 나물 팔아 우리 엄마한테도 덤으로 주시던 그 따뜻한 마음을 난 잊지 못하겠더라. 네가 나쁜 짓 할 사람 아니라는 거 우리 소대원들도 반은 알고 있어. 단지 권력이 무서워 입을 닫고 있을 뿐이야. 김민수의 용기 있는 행동에 강진우의 가슴 속에서 죽어가던 불꽃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강진우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무너지면 진실은 영원히 묻힐 것이며 박순옥의 억울함도 씻어줄 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진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엔 강진우가 기록했던 최상철의 비리 정황뿐만 아니라 박순옥이 면회 때 몰래 끼워 넣은 짧은 편지가 있었습니다. 맞춤법도 다 틀린 삐뚤삐뚤한 글씨로 적힌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진우야, 세상이 너를 속여도 엄마는 너를 믿는다. 너는 내 아들이고 정직하게 키운 내 목숨이다. 네가 고개를 숙이면 엄마는 죽는다. 당당해져라. 엄마는 괜찮다. 박순옥의 글자 하나하나가 강진우의 찢어진 심장을 꿰매는 바늘이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고 단단해졌습니다. 강진우는 김민수가 준 테이프와 수첩을 품에 안고 내면의 성장을 이루어냈습니다. 가난은 죄가 아니며 진실은 권력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강진우는 다음날 있을 최종 징계위원회에서 모든 것을 터뜨리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수준을 넘어 부대 내에 뿌리 깊게 박힌 최상철과 그 일당의 조직적 비리를 세상에 폭로하겠다는 각오를 다졌습니다. 강진우는 밤을 새워 사건의 재구성을 머릿속으로 그렸습니다. 1988년의 가을밤, 철원의 하늘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 별빛은 마치 박순옥의 눈동자처럼 강진우를 지켜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강진우는 속으로 내뱉었습니다. 최상철, 네가 가진 돈과 권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내게는 어머니의 믿음이라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다. 이제 진실의 심판대에 설 시간이다. 강진우는 이제 패배자가 아닌 진실을 수호하는 전사로서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1988년 10월의 어느 날 사단 헌병대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진우의 운명을 결정지을 최종 징계위원회가 열리는 날이었죠. 회의실 밖에는
최상철의 아버지 최영식이 거만한 표정으로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최영식은 이미 부대 고위 간부들과 입을 맞춰 놓았기에 이번 재판이 그저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수갑을 찬 채 헌병들의 호의를 받으며 회의실로 들어섰습니다. 강진우의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징계위원장인 대령이 서류를 들추며 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피의자 강진우 일병, 너는 상관인 최상철 병장을 살해하려 했으며 부대 물자를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강진우는 고개를 똑바로 들고 대답했습니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는 최상철 병장을 구하려 했고 물자를 횡령한 것은 제가 아니라 최상철 병장입니다. 회의실 안은 비웃음 섞인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영식은 뒤에서 코방귀를 뀌며 강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때 강진우가 품 안에서 김민수가 건네준 낡은 카세트 테이프를 꺼냈습니다. 이 테이프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 있습니다. 최상철 병장이 동료들을 어떻게 매수했고 어떤 비리를 저질렀는지 들어봐 주십시오. 당황한 최상철이 소리쳤습니다. 그건 조작된 겁니다. 저놈이 저를 모함하려고 가짜를 만든 거라고요. 하지만 강진우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조작인지 아닌지는 들어보면 알 일입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직접 기록한 최상철 병장의 부대 물자 반출일지도 있습니다. 날짜와 품목, 그리고 장부를 조작한 방식까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강진우가 내민 수첩을 본 징계위원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수첩은 박순옥이 아들을 위해 시장에서 사다 준 소중한 보물이었고 이제는 악을 심판하는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있었습니다. 테이프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지직거리는 소음 속에서 최상철의 비열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진우 그 새끼, 이번에 아주 매장시켜야 해. 내가 돈 줄 테니까 니네가 증언해. 걔가 날 밀었다고 말이야. 알겠어? 최상철의 목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울려 퍼지자 최상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최영식 또한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했죠.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뜻밖의 인물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최상철의 뒤를 봐주던 것으로 의심받았던 중대장이었습니다. 중대장은 강진우의 수첩과 똑같은 내용의 비밀조사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님, 저 또한 최상철 병장의 비리를 조사 중이었습니다. 강진우 일병의 주장은 모두 사실입니다. 사실 중대장은 강진우를 영창에 보냈던 날부터 죄책감에 시달리며 남몰래 조사를 진행해 왔던 것입니다. 강진우가 최상철을 구했을 때 중대장은 강진우의 진심을 보았고 진정한 군인이 누구인지 깨달았던 것이죠. 최영식은 권력을 동원해 압력을 넣으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만천하에 드러난 뒤였습니다. 위원장은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강진우 일병에 대한 모든 혐의를 기각한다. 대신 최상철 병장은 상관 모독, 물자 횡령, 증거 조작 혐의로 즉시 구속 수사하며 강등 조치한다. 강진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억울함이 씻겨 내려가는 눈물이자 박순옥의 믿음을 지켜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사건이 마무리된 후 강진우는 특별 휴가를 받아 서울로 향했습니다. 병원으로 달려간 강진우의 눈앞에 초췌한 모습의 박순옥이 누워 있었습니다. 강진우는 박순옥의 거친 손을 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진우 왔어요. 저 이제 아무 죄 없대요. 나라에서 다 밝혀줬어요. 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던 것일까요? 기적처럼 박순옥이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박순옥은 힘겹게 손을 들어
강진우의 젖은 얼굴을 닦아주며 미소 지었습니다. 우리 아들, 내가 믿는다고 했지.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했지. 모자는 병실에서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가난과 불의에 짓눌렸던 세월이 씻겨 내려가는 순간이었습니다. 강진우는 남은 군 생활을 무사히 마치고 병장으로 만기 제대했습니다. 최상철은 군 교도소에서 실형을 살게 되었고 최영식의 가업 또한 비리 수사가 확대되며 몰락했습니다. 강진우는 제대 후 박순옥과 함께 작은 나물 가게를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모은 돈으로 조금씩 가게를 넓혀갔고 30년이 흐른 지금 강진우는 전국에 수십 개의 매장을 둔 식품 회사의 대표가 되었습니다. 강진우는 매년 군 부대에 장학금을 기탁하며 자신처럼 억울한 일을 당하는 병사들이 없도록 돕고 있습니다. 어느덧 머리가 희끗해진 강진우는 가끔 철원 부대 근처를 찾습니다. 이제는 현대식 건물로 바뀐 부대를 바라보며 강진우는 옛날을 회상합니다. 어머니, 그날 제가 최상철의 손을 놓지 않은 게 참 다행이에요. 그 사람을 용서해서가 아니라 제가 괴물이 되지 않기 위해서였으니까요. 박순옥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박순옥이 가르쳐준 정직이라는 가치는 강진우의 가슴 속에 영원한 훈장으로 남아 있습니다. 강진우는 주머니에서 이제는 낡아해진 1988년의 그 수첩을 꺼내봅니다. 거기엔 여전히 박순옥의 비뚤비뚤한 글씨가 선명합니다. 당당해져라, 엄마는 괜찮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군대에서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모진 풍파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낸 한 인간의 존엄에 관한 기록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하고 힘든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기억하세요. 진실은 느리지만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강진우가 지켜낸 그 소중한 가치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따뜻한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에필로그. 오늘 강진우와 박순옥 어머니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슴 뭉클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지친 하루에 작은 위로가 되셨나요? 누군가의 진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 우리 모두 그 믿음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따뜻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찾아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지인분들께도 이 이야기를 공유해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군 시절 추억이나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을 남겨주시면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며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